오늘부터 23회죠? 23회로 25년도 이순환을 시작했습니다. 12월 14일 날 종강인데 1차와의 관계상 12월 14일이면 딱 끝내겠습니다. 보관 가지 않겠습니다. 그 일순환 때 충분한 것 줬으니까 일순환 들은 사람들은 그 듣다가 시간 부족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연장해 줄 테니까. 다음에 이순환은 예고한대로 문제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문제 풀 거예요? 하더만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지금 안 나왔어. 자, 여기서 다룬 문제가 금년도 25년도에 문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알다시피 두 개나 세 개나 나왔구나. 근데 하나가 이제 이번 주에 할 내용으로서 ICJ 권고적 의견이죠. 권고적 의견에서 그 태평양 소국가 기구가 유엔 총회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느냐. 제가 금년에 기출문제 해설 특강할 때 공적 관할권의 요건을 써주고 사안의 제공을 말로만 했는데 이번에 내가 오늘 그것을 완성된 답안으로 해서 내놓으려다가 그거 시험 내려고 모의고사 내려고 안 해놨어요. 다만 한 가지 그 정인석 교수 책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누가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부탁할 수 있느냐. 헌장 제96조는 이 96조가 ICJ의 권고적 관할권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 권고적 관할권이 유효하냐 아닌지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ICJ 자신이 합니다. 이게 바로 권한 있는 자의 권한 원칙이죠. 유엔 총회가 판단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뭐냐? 바로 헌장 제96조죠. 거기 보면 유엔 총회와 안보리 그리고 유엔 총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엔의 기관이나 유엔의 전문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헌장에는 유엔의 기관이나 유엔의 전문기구다. 그래서 국제기구 중에서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와 업무적인 관련을 믿는 유엔의 전문기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약간 넓혀서 유엔의 관련 기구는 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권고적 의견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ICJ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기구. 그래서 이 IAEA가 유엔의 전문 기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IAEA는 에코소하고는 업무적인 제휴가 없지만 안전보장이사회와 업무적인 협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IAEA는 유엔의 관련 기구이기 때문에 바로 ICJ가 유엔 총회가 승인한 것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김전은 IAEA가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놓고, 그런데 우리 정전은 분명히 써놨어요. 유엔의 기관, 유엔의 전문기구, 그리고 유엔의 관련기구라고 써 있습니다. 관련기구다라고. 그래서 그 관련기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관련기구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해외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그걸 기억을 지금 못해. 그 항암 주사의 부작용이 본 걸
자꾸 까먹어. 내가 그걸 설명해 준다 해놓고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까먹는데 이게 내가 이걸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길래 내가 그 근거를 제시해 주려고 내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 관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ICJ 핸드북인가 아니면 다른 교과서인가 해외 교과서인가 그래서 내가 확인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을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깜빡했어. 근데 우리 정조도 이 말이 있더라고. 관련 기구라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이 없으면 유엔총회가 백날 승인해봤자 할 수 없습니다. 뭐 총회가 ICJ 권고조건할권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할 거가 있어요? 바로 ICJ 규정 36조 6항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ICJ가 권고적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는 ICJ 자신이 판단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권한인자의 권한의 원칙이죠. 이것은 쟁송 관할권은 물론이고 부수적 관할권이나 그 밖에 권고적 관할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법리란 말입니다.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야. 누가? 그래서 누가? 그 내가 처음 말을 못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점수가 안 나오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뇌피셜로 하지 말고 법리에 근거해야 돼. 내가 말하지만 22, 23, 24 이 3개념은 우리 국제법의 암흑기를 다시금 3년 동안 암기, 단순 암기, 특히 24년도는 특히나 단순 암기. 그런데 25년도는 답은 명확하지만 그러나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법리를 전개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20, 23, 24와 25년도에는 바로 이 점에서 시험에 아주 완전히 달랐고 출제가 달랐고 그 이유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출제 교수의 변경이다. 그래서 25년도는 완전히 출제 교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다시금 뭐 내년에도 또 출제할지는 그건 모르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작년에도 한 분을 제외하고 두 분은 새로 되신 분이지만 다 완전히 물려놓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출제가 모든 과목이 지방대 교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모든 과목이 수도권 교수로 바뀌었다. 아마 이 기조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크리티컬 에러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고로 우리 지방대라고 해서 지방 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는 것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험 관리 안정상 다시금 수도권 교수로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작년 교수님들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수도권의 40대 중후반 교수로 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 국제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모 대학에서 국제법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년에는 내가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특강하면은 애들이 귀를 반짝거리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금년도 출제 유형이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강의만 알차게 했더라 이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강의만 또 아주 학생들한테 호소력 있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로 들어가시면 강의는 김대승 교수님의 교과서를 가지고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이 아시겠지만
수험서로 하기에는 너무나 두껍고 내용도 난해하고 너무나 과잉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점에서 좀 적합치 않은 면이 있지만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을 다 긁어내면서 뭐 이제 선생님이 22판으로 당신을 이제 끝내고 아마도 후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선생님의 수제자 이기범 교수한테 맡기려고 하겠죠. 근데 뭐 이제 긁어내야 되겠지만 모르죠. 과연 할 수 있을지. 그 제자가 스승의 책을 이렇게 외과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선생님이 밥 먹자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보면 선생님 속상하니까 보지 맙시다. 내가 그랬는데 이제 이번 강의 끝나면 연말 연초에 내가 한번 전화드려서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이 책이 다시 어떻게 나올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아마도 정인석 교수님 책은 16판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저 가지고서 제가 하나하나 안 볼 것은 안 보고 정리해 주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예관처럼 뒤부터 하겠습니다. 그 뒤에 출발점은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국가의 무력 사용부터 할 것이냐. 근데 지금 뭐 국가의 무력 사용이라는 것이 국가의 무력 사용 유스인 벨로가 완전히 무참하게 파괴됐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파괴됐느냐? 근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그 침공 사태 때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하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막 들었어요. 마치 우리 시험에서 근거 제시형처럼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현재 유스인 벨로에 관한 우리 전쟁 수행에 관한 규칙에 관한 이런 법을 의식하면서 뭐 자기권도 말하기도 하고 요청에 관한 개입도 말하기도 하고 뭐 아주 다양하게 했죠. 그러니까 뭐 법이 완전하게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을 스스로 위로해 가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바로 금년도의 문제 보세요. 잘 보시면 지난 3개년 동안 시험 25년부터 25, 24부터 해가지고 보면 제가 말했다시피 그 국가의 영역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영역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할 것이고 뭐 지금도 중요한 문제죠. 다음에 이제 환경법. 제가 금년도에 ICJ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권리 의무라는 공적을 내놓고 거기에서 금년 문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습법상의 의무를 냈지만 그래서 협력 의무와 노함을 냈지만 내년에는 아마 파리 협정 낼 것이다. 왜냐하면 파리 협정에 대해서 그간의 해석과는 사뭇 다른 해석을 ICJ가 내므로써 상당히 센세이션했다. 이게 시험 전에 시험 후에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전에 ICJ가 이에 관한 공식 의견을 냈으면 아마 파리 협정으로 심의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 협정 잘 봐야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요새도 오늘도 그 제가 특강 때마다 그 부르는 임정희 박사가 나한테 아침에 카톡 보냈어. 아니 어젯밤에 카톡 보냈어. 근데 이번에도 모 대학에서 그 학위 논문을 쓰는데 누가 썼는데 자기 거 논문을 누가 인용했다 하면서 근데 요새도 상당한 의무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다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알다시피
노함룰 예방 의무는 노함룰의 핵심은 예방 의무고 예방 의무는 상당한 주의로서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런 것들은 또 근데 이것이 또 우리 파리 협정에서도 NDC의 이행도 상당한 주의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ICJ가 공개적 의견을 내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국가의 무력 사용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가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 그 내내 쓰던 안경을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놨는데 이 책 국제법 논이 무겁잖아요. 이 책이 쓰러지면서 그 안경을 깔아버렸어. 가지고 안경 코받침이 깨져버렸어. 가지고 지금 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경점에 가야 되는데 갈 틈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쓰던 거 쓰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는 이거 쓰지 말라고 안 어울린다고. 근데 뭐 갈 틈이 없는데 어떡해. 근데 이거 오랜만에 썼더니 눈 초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제가요, 알다시피 뭐, 암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똑같아, 박미선이하고. 검사 결과는 초기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전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박미선처럼 완치라는 개념은 없어. 그냥 쭉 관리를 잘 해가는 거야. 그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말자. 두 번째, 내 몸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좀 몸 상태 안 좋으면 휴강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재밌게 하면 오히려 잘 됩니다. 예, 그냥 그 마음가짐이야. 근데 요새 내가 답안지 할 때 고함을 안 지른다고 그 예방 선생님들이 요새는 고함을 안 지른다고. 그게 뭐야?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나도 안 받고 여러분도 안 주고 하면서 핵심만 찌르는 것만 해주자.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냐. 그렇죠? 자, 그런데요. 바로 무력사임금지 원칙은 그 내용이 세 가지야. 하나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시험 많이 나와요. 왜 중요하냐? 예외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무력사임금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일례로 말합니까? 유엔 헌장 2조 사항의 무력사임금 원칙은 일체의 무력사임금지합니다.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과 자유에 의한 무력사용을 제외하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었어. 이번에 대만 사태에 일본이 무력을 행사한다 보니까, 무력적 개입을 한다 보니까 중국이 사문화된 구적공 조약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대외 무력 사용은 뭐야? 우리 중국에 대한 침략이다. 구적국의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해서는 뭐다?
사전 동의, 안보리요. 사전 허가 받지 않고 일단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 구족국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 보고 막 웃었어. 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법의 해석의 묘미야. 묘미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사문화됐다고 하는 것이 중국이 다시 뭡니까? 80년 전에 이제 80년 사문화든지 80년 된 구족국 조항을 다시 살리는구나. 자, 말 나오게 합시다. 트럼프는 78년 만에 1947년도에 전쟁부를 국방부로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금년도 9월 달에 9월 1일 날 국방부를 전쟁부로 그 명칭을 바꿨어요. 이거 뭐야? 미국의 군사 정책에서 방어 중심의 정책에서 선제적인 무력 공격도 가능하다는 정책으로 바뀌었음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쟁 뭐예요? 그 누구죠? 헤그세스인가? 그 헤그세스는 미국 전쟁부 장관이지 국방부 장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아주 흥미로운 시간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바로 히스토리. 요새는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 무력사행 금지 원칙 그 예외와 무력사행 금지 원칙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역사와 그 예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은 단골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분명히 문제풀이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 21년부터 금년까지의 출제 경향의 특징은 이제 갈수록 25년도에 수련될수록 약수령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금 나올 수 있어요. 왜? 채점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령 문제는 1문으로 한정해놓고 2문과 3문은 약수령이다. 하기 때문에 뭐야? 이 문제가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외. 다음 뭐야? 두 번째. 무력사행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와 의무죠. 적용 범위와 의무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적용 범위는 뭐겠습니까? In their relations. 국제 관계에 있어서. 즉,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뭐야? 타 국가의 정치적 독립, 영토적 보존 또는 기타 유엔의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 뭐야? 방식의 무력의 위협 그리고 또는 불법적인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즉 의무의 범위와 의무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2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예가 있다. 하는 뭐다? 51조의 자위. 근데 사실 51조는 맨 뒤받아야 되죠. 왜? 바로 헌장 제7장. 제7장의 7장의 42조. 41조의 비군사적 무력적 제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야? 42조의 군사적인 제재가 바로 예외니까. 그 예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뭡니까? 헌장상의 예외야. 물론 방금 말한 것처럼 108조에 있는
구적국조항에 대한 예외도 있지만 그건 이제 3월에 따지고. 근데 뭐야? 플러스 불명확하지만 바로 헌장 이전에 뭐가 있다? 관습법상의 예외가 헌장상의 예외와 함께 주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해외 자국민 보호를 무력 사용, 인도적 간섭, 요청에 의한 개입 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불명료해. 이 세 가지는 존재와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일례로 요청에 의한 개입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유효한 동의로 가라. 이것은 IDI 세계 국제법 학술원의 권고사항이죠. 또 뭡니까?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인도적 간섭 또는 자위권. 김대승 교수는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에 대해서 인도적 간섭으로 접근하고, 김석현 학장님은 이분은 자위권으로 접근하고, 정인석 교수는 왔다 갔다 해. 앞에서는 인도적 간섭, 뒤에서는 자위권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해외 자국민 보호를 무력 사용이 시험에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자위권에서 행사 범위의 확대. 그래서 시기, 예방적 또는 선제적 자위. 다 뭐야? 대상, 테러에 대한 자위. 즉, non-state actor,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무력 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보면 헌장 제 51조의 자위권만 공부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방적 자위. 좀 한다면 테러에 대한 자위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저 무력사용 금지 원칙과 그 예외의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자위 문제에서 오늘 현재의 핫 이슈는 여전히 테러에 대한 자유입니다.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유로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 바로 테러단체의 본부 소재지국의 영토적 보존의 훼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나서 하나하나 접근해야 된다. 근데 이 10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 이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지금도 이게 뭐로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역사죠. 김절을 보면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역사가 두 군데 나뉘어져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인석 교수 책은 한 군데, 국가의 무력사에는 무슨 한 군데 있지만 김전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좀 길게, 뒤에서는 좀 얇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과서 423페이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서 로마자 4번 무력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에서 이 앞부분이 바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연역이야. 히스토리. 정전론, 무차별 전쟁론, 다음에 1907년도 계약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에 관한 협약, 다음에 국제연맹 규약, 다음에 1928년도 부존조약, 다음에 유엔헌장 2조사항. 이 순서가 지금 언급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1563페이지에 바로 27장 국가의 무력사용에서 국가의 무력사용이고 45년도 이전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앞에서는 바로 똑같이 샀습니다. 똑같이 정전론부터 1928년도 부존조약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놨어요. 이게 어떤 걸 이용하든지 간에 적어도 첫 번째, 그 순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정전론. 다음에 두 번째가 무차별 전쟁론. 세 번째가 바로 1907년도 계약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 사용 제한에 관한 협약. 네 번째가 1920년 국제연맹 규약. 다섯 번째가 28년도 부존조약. 마지막으로 45년도 유엔헌장 2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2조 사항이다. 그래서 알다시피 정전론은 기독교 사상의 반영으로서 이교도에 대한 전쟁은 저스트워라는 것입니다. 정전이다. 이 관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 등 정의로운 전쟁은 허용된다.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 무차별 전쟁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호소할 권리는 뭐야? 국가의 권리야. 어떤 권리? 관습법 권리입니다. 언제라도 국가는 평시법에서 전시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무차별 전쟁론에서는 뭐다? 전쟁 수행 규칙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유스 인 벨러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전쟁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에 의해서? 조약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도 계약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 사용 제한에 관한 조약이, 포토 드라고 조약이 바로 유의하십시오. 무차별 전쟁론에서 허용했던 전쟁에 호소할 권리를 조약에 의해서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유의할 점은 첫 번째입니다. 그 제한의 수단은 뭡니까? 조약이야. 따라서 그 조약의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두 번째, 이 조약으로 제한한 것은 전쟁에 호소할 권리인데 그 범위는 그 범위는 계약 채무 회수를 위한 전쟁만을 바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습법상으로는 여전히 설사 계약 채무 회수를 위한 전쟁이더라도 합법이었고, 두 번째, 이 계약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 사용 제한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일지라도 그 이외의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합법이었단 말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쟁 또는 전쟁을 호소할 권리를 금지한 최초의 조약이다 라는 국제법적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연맹규약이죠.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에 호소할 권리를 3개월 동안 유예시키는 겁니다. 냉각기간 동안에는 3개월의 냉각기간 동안에는 전쟁에 호소할 권리를 유예시키는 것이 유예시키는 그런 의무를 국제연맹 가맹국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채무 회수를 위한 전쟁으로 제한되진 않았지만 이것이 전쟁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호소를 유예했다. 1928년도 부존조약이죠. 부존조약은 국가 정책수단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면 국가 정책수단으로서 A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A국이 조약 체결을 하지 않으려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전쟁한다. 너 이거 영토 나 주어. 안 주니까 전쟁한다. 같이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합니다. 즉 전쟁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조약이야. 마지막으로 45년도 유엔헌장 2조 사항입니다. 전쟁은 물론이고 평시에 있어서 우리 알다시피 전쟁에 호소할 권리 언제 평시법에서 전시법으로 전환시킬 권리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전쟁 금지. 두 번째, 우리가 유스 오브 포스 무력 사용하는 것은 바로 평시랍니다. 평시. 우리 평시에 있어서 난 평시다. 우리 평시에 있어서 무력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시에 있어서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위협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엔헌장 2조 사항이에요. 이제 각각의 조약마다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외는 차치하고 큰 틀을 무엇을 금지했느냐는 큰 틀을 바라보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점점 조약에 의한 금지의 범위가 점점 좋아졌던 것입니다. 1945년도 유엔 헌장 체제라는 말입니다. 일체의 전쟁. 즉 뭐야?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금지했고, 즉 전쟁에 호소할 권리를 이것은 전면 금지야. 예외가 없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야? 무력 사용이죠. 이 무력 사용 뭐야? 무력 사용과 무력의 위협은 평시를 전제하는 것이 평시. 평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 사이에서의 무력 충돌은 말입니다. 전쟁이 아니야. 우리 법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야? 사실상의 전쟁일 뿐이죠. 우리 국제법은 유엔헌장 체제는 즉 45년 체제는 뭡니까? 국제법상 전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어요. 그 예외는 지금 무력 사용의 예외가 있는 것이지 전쟁의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야. 평시에서도 무력 사용과 이 불법적인 무력 사용, 즉 뭐야? 무슨 뭡니까? 영토적 보존, 정치적 독립, 기타 유엔의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 방식의 무력 사용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걸 얼리걸 이소포스란 말입니다. 얼리걸 이소포스 하고 그 얼리걸 이소포스를 위협할 때는 불법적인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위협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조 사항이야. 이게 바로 유엔 헌장이라는 조약이란 말이야. 조약이다. 여전히 조약이야. 여전히 조약. 하나의 조약상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이것이 뭐다? 오늘날 관습이 되었다. 1970년도 우호관계 선언 결의는 유엔 헌장 2조 사항이 관습이 되었음을 확인했고 86년도 니카라과 케이스는 바로 뭐야?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력사용 금지 원칙 나오면 쓸 것은 강행 규범이 아니야. 관습이 되었다. 관습이 되었다. 모든 국가의 적용되는 관습상의 룰이 되었다. 근데 막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다가 관습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강행 규범이 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제법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사실 강행 규범은 언제 쓸 것입니까? 어떤 룰이 관습이다. 아니 어떤 룰이 강행 규범이다. 하면서 언제 씁니까? 이것과 충돌하는 다른 규칙을 무효화할 때 하기 위해서. 즉 뭐야? 다른 조약이나 다른 관습의 적법성의 심사를 할 때. 다음 두 번째 뭐겠습니까? 그 룰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특별한 결과로서 불승인 의무나 원조 제공 금지 의무를 말할 때. 세 번째 뭐 하겠습니까? 피해국은 물론이고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그 의무에 그 룰에서 도출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법적 책임 추궁할 때, 즉 국가 책임 추궁할 때, 이 세 가지 때 바로 그 룰이 강행 규범이냐. 이거 따지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따진다고요? 그때 따지는 거야. 근데 무조건 강행하거나 이 말합니다.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이제는 관습이 되었다. 이게 100만 배 더 중요하다. 조약상의 룰이죠. 룰로부터 뭐가 됐다? 이제는 관습이 되었다.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이게 지금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논의할 때 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써야겠어? 의 써야 돼, 의. 이 문제 의죠.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역사와 예외. 라는 문제에서 그 문제 의야. 역사와 의를 우리가
역사와 의의가 갖는 국제법적인 의미가 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를 쓰는 거에다가. 또 뭐야? 이해돼. 2번이 뭡니까? 바로 역사적인 진화 과정이죠. 정전론. 이때 이렇게 이 쓸모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다 나열할 수 있어요. 2, 3, 4, 5, 6으로. 아니면 진화 과정. 아니면 뭐 정교화해 가지고 1, 정전론 2 해가지고 쓰는 것이고. 해놓고 3번이 뭡니까? 쭉 해놓고 여기서 뭘 써주는 거야? 여기서는 꼭 글 써줘야 돼. 평가. 역사적 진화 과정의 평가. 지금 우리 김제처럼 45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목차를. 뭐 안 나눠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야. 응? 평가.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나 같으면 나눌 것 같아. 45년도. 이전과 이후로.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유엔원장 제2조 사항. 4번이 예외. 예외에서 1. 안보리의 수권의 영부적 사용. 2. 자위권. 세 번째, 헌장 이전의 예외 문제. 이렇게. 이것은 탁탁탁탁 치고 나가야 돼. 이거 해봤자 점수 많아봤자 20점 아니면 30점이야. 그럼 뭐야? 여러분들의 거라면 2페이지 내지 3페이지란 말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쓰고 끝나. 역사에서.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외도. 헌장 제7장의 군사적 강제행동. 자, 어떻게 써야 돼, 이때는? 뭘 써야 돼? 39조 쓰고요. 40조 쓰면 42조. 41조는 2조 사항에 대한 예외가 아니니까. 왜? 2조 사항은 오로지 무력만을 의미하니까. 39조, 42조. 이것은 뭐야? 발동 요건이고. 군사 강제행동이니까. 또 자위. 이때 자위에서 뭘 쓰는 것입니까? 헌장 51조. 플러스 예방적 자위, 테러에 대한 자위. 그냥 탁탁 터치만 하고 가야 돼. 터치만 하고. 이것을 뭐 상상에 쓸 수가 없어. 터치하는데 뭡니까? 터치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논리적 기술적 결은 써야 돼. 다음에 헌장 이전의 예외. 뭐 인도적 간섭이랄지 있다. 근데 여기서 뭐 명확하지 않다라는 등. 아니면 이걸 빼놓고 세 번째가 자위의 확대. 가지고 테러에 대한 자위, 예방 자위 이렇게 쓰든지. 지금은 이 채점 기준표에 목차가 있고 그 목차대로 점수 100점을 주기 때문에 그 목차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간단 말입니다. 좀 웃기는 짬뽕들이야. 인간의 논리적 사고는 다양한데 어떻게 똑같은 논리가 있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혁차장이 돼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않나. 그 예산도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채점을 꼼꼼히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않고 하니까 채점도 합숙하거든요. 합숙해서 한단 말입니다. 확실히 합숙에 같이 하니까
어느 분이 일방적으로 점수를 높게 주거나 낮게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하니까. 자, 여러분 이 점을 이루게 된다. 이게 바로 무력생 금지 원칙의 예외, 역사와 예외의 문제야.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김저와 정저를 보고 꼼꼼히 정리해 놓고 역사는 예외해야 돼. 이것은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안 빠뜨리는 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 양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워딩하면 안 돼. 손으로 써야 돼. 손으로 2페이지 아니면 말하면 3페이지로 그 시험 답안지에다가 써놔야 돼. 분량을 맞춰놓고. 자, 그것은 뭐야? 이제 이것은 내가 해줄 수가 없어. 내가 해주면 답안지가 똑같아. 그럼 변별 얘기가 없잖아요. 대신에 내가 답안지 때 꼭 시험 문제 냅니다. 왜요? 이것은 뭐 문제 풀이도 있고 실제 기출에도 있으니까. 자,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서 무력 사용 금지 원칙부터 하나하나 우리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와 의무부터 하나하나 구체화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뭐로? 사례형으로. 오늘 나간 자료 보시면 1번 1페이지 보시면 21년도 외계 문장입니까? 21년도는 암흑기 문제가 아니야. 이때까지는 암흑기가 아니었어. 근데 그 전에 20년도가 문제가 많았어. 20년도가. 그래서 그때도 20년도 문제가 에러가 나와가지고 21년도에 또 다시 또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제 잘 내니까 이제 또 바꿨어. 22, 23, 24가 문제야. 21년도는 이 문제는 아주 잘 낸 문제입니다. 아주 계산까지 되어 있는 문제예요. 마치 수학 문제처럼 단계별로 딱딱딱딱 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게 금년도 문제 1번.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금년도 문제 1번을 출제한 분이 낸 문제입니다. 같아요. 그분이 낸 문제가 이렇게 아주 계산된 문제로 딱딱딱딱 낸단 말입니다. 이제 아주 잘 낸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또한 잘 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문제 1번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어요. 금년도 문제가 쉬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점수가 안 나왔을 거야. 3차 면탈자 중에서도 보니까 다른 과목은 잘 나왔는데 국제부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이제 뭐 그것은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무력사용 금지 원칙부터 하나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